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4선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6대 울산시장, 김장연대를 넘어 연포탕을 외치며 정통성을 강조. 연대와 포용과 형평을 통해서 정통성 뿌리를 잘 지키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야 되겠다. 안철수 의원과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와 결선 투표에 관심 집중.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본 전당대회 핵심 변수와 정치권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 등 막판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 과제와 향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부천에서 수도권 출시정식 가졌던데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한 8천 명 내외 참석한 것 같고요. 네. 5천석이 들어가는 체육관인데 가득 차고 넘쳐서 네. 바깥에 뭐 이렇게 못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그랬고 거기서 바닥에도 많은 보니까 분이 계셨고. 윤 대통령 그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고 또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한 달이 앞둔 상황에서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여기 출연하셨을 때는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 그래서 했는데 아주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지금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민심의 흐름은 결국 이제 그동안 김기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김기현이가 요즘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목하기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하신 거죠. 그랬더니 저 사람 괜찮네, 참신하네, 뉴페이스인데 알고 보니까 실속이 있는 잘 다져진 그런 실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네. 빠른 속도로 지금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윤심 논란이 있고 당장 나 전 의원을 향하던 표심이 어디로 향하냐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이외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나 전 의원의 경우에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이 사실은 저와 많이 중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풍찬 노수 가면서도 당을 끝까지 재건하기 위해서 앞장서 왔던 사람, 그리고 앞장서 싸울 것은 싸웠던 그런 투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저 김기현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나눠졌던 표들이 나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하게 되면서 저에게로 모여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언론 보면 그게 좀 효과가 드러나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나 전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조금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뿌리가 누구냐? 네.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저 김기현을 지지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지향성, 가치관이 유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이 전통성을 가진 뿌리 보수 정당을 지켜온 영원한 당원 동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 전 의원과의 연대라든가 역할 분담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나 전 의원은 거기에 불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영원한 당원이다라는 표현을 써놓았는데요. 네. 그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나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하고 똑같이 우리 당의 정통성을 지켜온 뿌리로서 영원한 당원으로 남겠다. 내가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간에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 가치나 지향성,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성 이런 네. 것들이 거의 저하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어저께 잠시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다른 자리가 좀 있어서 그런 다른 자리가 있는데 같이
그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만나서 옆자리에 앉아서 제법 긴 시간도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나눴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제가 더 말씀을 많이 길이 나눈 다음에 어떤 그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동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하고 연대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결국에 나 전 의원도 김 의원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설명으로 들립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3월 8일 전당대회가요. 이 안철수 의원과의 지금 양자 구도로 가는 양상인데, 뭐 선거가 선거인 만큼 서로 이제 날선 공방도 이어집니다.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뭐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앞서 연포탕을 외치다가 갑자기 왜 진흙탕을 외치냐, 당혹스럽다 이런 점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안 의원 측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답답하시겠죠. 네. 본인이 뭐 인지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처음에 보다 한쪽 나경원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그 한때 3등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본인 입장에서 내가 답답하긴 하겠지만 전당대회 취지가 뭐냐 그러길래, 전당대회 취지는 당원들이 많이 지지해 주는 것, 그래서 대표를 뽑는 것이 전당대회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모인 사람 8,000명이 그것도 일부러 시간 내에 찾아와서 김기현을 지지하겠다고 김기현을 연호하시고 김기현 앞으로 잘하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표시해 주시는 것, 그게 전당대회 취지죠. 그러니까 8,000명이 모여서 수도권에서 김기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셨다.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김기현의 그런 그 활약을 기대하는 그것이니까 전당대회 취지가 뭐냐? 그게 바로 전당대회 취지죠. 네. 그리고 뭐 진흙탕 말씀하시던데 저는 참 그 의아스러운 것이요. 저는 정확한 제 워딩이 이렇습니다. 저 김기현이는 철새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 김기현은 이 당 저 당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김기현에게 정통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니 김기현이 얘기를 했는데 왜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시비를 거시는지, 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철새 정치했다, 아니면 이 당 저 당 기웃했다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네. 본인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게 반응을 날카롭게 하시는 게 네.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 그런 염두에 두고서 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부끄럽다거나 그것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안 하셨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언제 상대방을 비방을 했어? 내가 안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네. 아니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가 가령 우리하고 경쟁하는 상대당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정당의 대표를 했다거나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거나 그런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당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의 판단인데 그건 당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나는 이 당을 지켜왔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냐, 나는 또 공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네. 내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당을 지켜온 사람이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말씀 나오시니까 말씀드리면 10년 사이에 8번 창당했다가 뭐 합당했다가 또 뭐 탈당했다가 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끝까지 뿌리를 지켜온 사람하고 그거 우리 당원들에게 평가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지 저는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막판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전당대회 출마 후보 등록이 시작되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후보 등록 때 출마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 뭐 본인의 선택을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서 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는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뭐 추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권 주자 간의 막판 연대도 주목되는데요. 지금 수도권 연대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안철수 윤상현 의원의 이른바 안윤 연대 움직임이 있고요. 또 김 의원께서는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 이게 처음에 부각이 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김장연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이렇게 지어낸 말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뭐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장명하기 좋으니까 편하게 발언한 것, 장명한 것 같은데요. 뭐 김기현과 장제원, 김기현과 또 뭐 필요하면 윤상현, 필요하면 또 김기현과 나경원, 뭐 더 확장해서 김기현과 안철수 다 연대에 가야죠. 우리 당의 같은 구성원들인데 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하나된 우리 국민의힘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중심축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다 같이 연대해 가야죠. 결선 투표가 이번에 도입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 의원의 지지율을 보니까 40%는 넘었습니다. 관심은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1차에서 끝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뭐 지금 예측한다는 것이 한 달도 더 남은 시점에 너무 섣부른 것이고요. 어떻든 뭐 선거를 치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후보로서는 당연히 네. 최대한 자신이 압승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목표는 1차에서 과반 얻는 것이 당연히 목표이고요. 그렇지만 투표란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뭐 추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그것은 실제 투표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그 당비를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당원 중에서도 당비를 내는 분들이 유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심은 그보다 훨씬 더 정통성과 뿌리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과 긍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전당대회 참석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도부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수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전당대회 참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네.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보도였는데, 아니 대통령도 우리 당의 당원이고 사실상 1호 당원 아닙니까? 역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적도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되시고 첫 전당대회인데 남의 당 전당대회도 아닌데 참석하시는 것 같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김 의원이 생각하는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결국은 우리 공동운명체죠. 네. 같이 잘못되면 같이 망하는 것이고 잘 되면 같이 흥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동운명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관계 비슷하다. 부부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공동운명체로 있으면서 때로는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같기도 하겠지만 다른 의견은 잘 조율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바깥으로 내놓을 때는 그 가족의 명의로 입장이 나가고 그 행보를 하는 것이고, 입장이 같을 때는 더 힘을 합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이 발의한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뭐 단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던데요. 괜히 남녀 간에 또 이 젠더 갈등만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여성의 민방위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여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남북 대치 국면이고요.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 실험까지 하겠다고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태평성대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민방위 훈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네. 이상한 주장이라 생각을 하지요. 여성들은 그러면 민방위 상황이 생겼을 때, 가령 어떤 뭐 폭발물이 터졌거나 공습이 생겼다 했을 때 여성들은 공습에서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들이 평상시에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사람들은 트집 잡기 위한 트집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야 여전히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야 한다는 게 높게 나오고 있고, 이 정치 복원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데, 만약에 김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 타입이라는 이 정치 복원을 강조할 계획이세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터무니없는 억지 고집을 부리면서 민주당을 자신의 불법 비리 혐의를 덮기 위한 그런 방패로 사용한다. 호위무사로 민주당 의원들을 등장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마당이면 그 네. 합법성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야 되고 필요하다면 매일이라도 만나서 협상도 하고 또 밀고 당기고 밀당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 겉으로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 승리일 텐데요. 김 의원을 지칭해서 그런지 영남권 의원들은 이 수도권의 절박함, 중요성을 잘 모른다 이런 지적이 한때 나왔잖아요. 김 의원이 구사하는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은 어떤 겁니까? 뭐 수도권 의원이 수도권 선거의 긴박성을 인식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사실이고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반드시 50%를 차지해야만 과반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영남 지역구인 국민이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논리의 비약이다. 아니 영남 출신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 출신의 대표했을 때 우리가 총선 이겼습니다. 네. 또 강재섭 대표 영남 출신의 지역구인 대표할 때 이겼습니다. 바로 3년 전에 수도권 출신 황교안 대표 그 당을 이끌 때 우리가 수도권에서 17석밖에 못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17석도 못 됐죠. 더 참패했는데요. 네. 이처럼 어느 지역 출신이냐, 지역구가 어디냐를 가지고서 수도권 선거의 절박성을 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논리의 비약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총선에서 이 공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 뭐 공정한 경선, 공천을 얘기하지만 뭐 대통령실 또 뭐 당 등 어디의 힘, 누구의 추천 이게 항상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총선 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선정할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그게 닫혀 있어서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채널, 자기가 알고 있는 인물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 선거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당과 관련돼 있고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이 좋습니다. 이런 분이 좋습니다. 라고 추천을 하고 또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걸 열린 마음으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절차이겠죠. 대통령도 그와 같은 누구보다도 내년 총선에 앞서기 절실하신 분 아닙니까? 네. 대통령께서 가진 생각도 있을 것이니까 그 생각도 우리가 잘 수렴해야 되고 또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나경원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수렴해서 거기에서 종합된 종합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 공천의 기술인 것이지 당신 말은 안 듣겠어. 당신 말만 듣겠어. 아무도 말 안 듣겠어. 내 생각만 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어느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대표가 되면 보나마나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놔야 다음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네. 자기 사람, 실력이 있든 지지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을 딱 무작정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김기현이처럼 대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리고 무게파로 정치해왔다. 그러니 김기현이가 가장 대표로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거구제 개편 또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권력구조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 아직 뭐 논의 시작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뭐 중대선거구제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서 큰 틀의 중선거구제의 내용도 들여다보지 않고 찬반 논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네.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것인지,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눌 것인지, 또 과대하게 한 10개 시군구가 합쳐져 가지고 한 개의 지역구가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한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의논해야 되겠죠. 네.
최강 한파에 난방비까지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살펴야 할 게 뭐니 해도 민생일 텐데요.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융심 얘기가 아닌 민심이 중심이 되는 전당대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다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 행사를 하는 비정상 상태, 바로 독재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국민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바로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또 나경원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저 김기현을 지지하는 활동들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12시간 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박원석 전 의장님, 네. 어떤 의미로 들으셨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수사는 어떤 실체적 사실이나 증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아니고 대장동 일당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서 일종의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 수사의 목적은 결국에 이제 정적 제고용 정치보복 수사 아니냐. 계속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 내부를 향해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는 아마 추가 소환을 네. 날짜까지 특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 추가 소환에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추가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 입장도 얘기도 나왔잖아요. 있습니다. 했던 질문도 하고 네. 같은 자료를 계속 제시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켜서 포토라인 앞에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세우는 일종의 이제 수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명분이 될 수 있어서, 네. 아마도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네.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네. 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12시간 넘게 조사 받은 뒤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요. 본인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대 수사를 받아버리면 너무나 불리하다는 걸 아니까 이 머리 좋으신 분이 네. 이게 지금 약간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걸 검찰에 빗대서 얘기해서 국민들을 약간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대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엄청난 양이
그 쌓여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동규 씨는 말하자면 내부 폭로자예요. 네. 내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쏟아내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진술서를 33장 써가지고 딱 주면서 여기 할 얘기 난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피의자도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으면 결국 그 이렇게 하려고 금배지를 달고 그 당대표가 된 거구나.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박원석 전 회장님, 네. 이 대표가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33페이지의 진술서를 전격 공개했고 조사도 이 진술서로 가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성남 FC 사건으로 출석했을 때 네. 6쪽짜리 진술서를 들고 가서 또 그 진술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그렇게 당시에 진술을 했다. 이번에도 33쪽짜리, 그때보다 이제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량은 많아졌는데요. 그 진술서를 들고 가서 그 진술서에 의거해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피의자의 방어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꿰어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진술에 응하다가 논리적인 허점을 제공하거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철저히 진술하고 나머지는 법정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길게 보고 네. 나름대로 방어 전략을 세운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내용이 핵심적으로는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이제 배임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건가?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사업자들에게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뭐 1,200억 가까운 추가 이익을 더 얻어냈기 때문에 이건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천화동인 1호가 과연 이재명 시장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다. 이건 모략이다. 들어본 적도 없고 만약 그게 본인 것이었다면 김만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처분을 할 수 있었으며 돈 전달자, 중개자라는 유동규 씨는 빠져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식의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정영학 녹취록 보면 그게 한 1,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정영학 녹취록 전체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녹취록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인데 결국에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이런 개발 정보를 사전에 개발 사업자들한테 누출을 해서 이익을 몰아줬느냐. 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서 네.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들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미윤 정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진술서 공개를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쨌든 간에 이제 증거, 물증을 과연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증은 사실은 이제 그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 각종 인허가 서류가 다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쪽에 서명 사인한 그 이재명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사인했냐, 이건 어떻게 사인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한 거죠.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진술서라고 하는 그걸 봤는데요. 앞부분은 진술서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의 연설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냥 검찰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진술서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대장동 관련, 천화동인 관련된 내용을 또 봤더니 그건 별 내용이 없고 네. 본인이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관들,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피의자가 범죄 사실 그냥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그런 식의 어떤 그냥 구호, 난 아니라고 하는 그 구호만 썼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이 굉장히 힘들고 좀 짜증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홀로 다녀오겠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출석 현장에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 성남 FC 사건으로 첫 출석을 했을 때 네. 한 4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또 여당에서는 당 전체를 방탄 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출석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사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 네. 의원들 한 20여 명이 지지자들과 기다렸다가
맞이했는데 아마도 민주당 내의 대체적인 기류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검찰이 진술에 의존한 좀 일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당내 단일 대오라는 게 아직은 특별한 이상 조짐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네. 물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과 본인의 혐의를 좀 분리해서 분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목소리가 지금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민주당 내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어제 검찰 조사 끝나고 이재명 대표 나올 때 의원들이 마중 나갔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 그 너무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고 사실 국민들께서 무슨 나라를 구했나 독립운동을 하나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사실 말씀들을 하진 않았지만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아마 의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다 지역구에 다녀보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는 건 안 좋다는 걸 본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작전상, 그건 저는 전략상 이게 그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다른 의원들이 하는 것까지는 내가 말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네. 그러니까 기괴하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하나 그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왜 이재명 대표만 포토라인에 세우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죠. 네, 결국 이제 검찰의 법 집행이라는 게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했다. 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 해당 사건에 여러 공범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구속됐거나 기소돼 있는데 범죄 일람표상 굉장히 많이 이름이 빈번하게 거론됐던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을 종결시킨 것도 아니고 무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안 시키고 있어서 결국 그 민주당에서 의심하는 바는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을 못하고 그렇다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검찰이 이제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의 혐의자들 공판을 하는 과정에서 네. 과거에는 그냥 계좌만 빌려줬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또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른바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는 그런 주가 조작 거래에 직접 본인이 가담한 것과 같은 정황을 법정에서 검찰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어떤 이 작전주에 또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인 최은순 씨 이름이 등장을 해서 이거는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회피하면서 결국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사를 진행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닌 거죠. 진행을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늘 사실관계를 약간씩 비틀어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듣다 보면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사건은요. 다 털었어요.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기소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 안 했는지를 왜 민주당이 자기네 정권이 있을 때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러면 그 당시 김건희 여사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양심 선언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네.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지금 검찰한테 왜 수사 안 하냐고. 아니 그 당시 검찰도 못했는데 기소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유독 검사들한테만 수사를 뭉개고 있다느니 지연하고 있다느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맞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가 궁금한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게 오랜 기간 수사를 펼쳐왔고 결국 이제 물증이 중요할 텐데 앞서 박 전 의원께서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일단 뭐 수사를 불응하는 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 2번이나 검찰이 출석하랄 때 출석을 했고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이제 검찰이 추가 출석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대응하는지 이걸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만약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걸 들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혐의 사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 자체도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제1야당의 대표가 어디로 도망갈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뭐 범죄의 중대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영장 청구를 해도 지금 국회 의석구조로 봤을 때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 네. 어쨌든 검찰은 그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 혐의가 중하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 전 대표 지지층 상당수가 이 안철수 의원에게 흡수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던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그 여론조사는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라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당원, 책임 당원들 상대로 하는 우리 이번에 100% 전당대회는요. 그 어떻게 보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봐요. 네. 특히나 지금 그 원래는 한 30만 정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이게 한 80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난 책임 당원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지금 관건이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늘었지만 그 수도권하고 기본적으로 영남, 전통 지지층인 그 영남인데 네. 영남의 투표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영남의 그 전통 지지자인 우리 당원들에 의해서 이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양강구도로 흐른다는 진단들이잖아요. 네. 그 우선 이제 공격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박원석 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내 선거를 하다 보면 네. 선거전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좀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때로는 이제 인신공격성 그런 발언도 오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위험 수위까지 넘나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 좀 전에 출연도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철새 정치론 이런 걸 제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약간 자가당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컸잖아요. 단일화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 요인이 됐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의 정치 행보를 두고서 철새 정치다 이러면 그 철새하고 손잡은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건 자칫 자가당착이 될 수 있는 비판이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스킨십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그분들에게 내년 총선에 확장성이 있다 안철수 의원한테 이런 믿음을 어떻게 줄 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로서 대권 주자로서 자기 정치를 안 하고 뭔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사심 없이 그렇게 일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좀 신뢰감 있게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점이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요 성별 갈라치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김기현 의원의 여성도 민방위 교육 받아야 한다. 앞서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하셨고 권성동 의원은 이 비동의 간음죄 반대 얘기가 나왔는데 또 여가부가 9시간 만에 이를 또 철회했어요. 이거 2030 남선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이냐 여러 분석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2030 움직임은 약간 변론으로 하고요. 네. 그 전문 권선동 의원이 반대한 이유는요. 그 법률 전문가 저도 검찰에 있었지만 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법률은 기본적으로 범죄는 그 규정할 때 명확해야 돼요. 네. 근데 비동의 간음죄 이러면 일단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동의를 어디까지도 봐야 되는지 이거 자체를 따지는 게 사실은 법률의 규정에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범죄라는 거는 그 형사적인 거고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권선동 전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적성에 떨어진다, 명확하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동의 간음죄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그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마지막 테이블에서는 그게 그 법제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죄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은 우리 2030의 남성들은 본인들이 자라면서 그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 지금도 남성,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이제는 양성평등이 과거에 이제 여성 위주로의 그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의 2030 남성들이 느끼는 그런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김기현 의원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것 두고 이거 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이제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지금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신 상황이니까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었는데 김연경 선수의 SNS에 아마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네. 누구에게나 이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그렇죠.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있는 거죠. 누구를 지지할 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고 일종의 이제 셀럽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표시를 많이 그런 경우에는 기피하거든요. 네. 그런데 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될 건 전 없다고 보고 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과도하게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뭐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런 식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의 이 당무 개입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는데 뭐 그럴 거 당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지명해라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 마지막에 참석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보수 정당에서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당무 개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만약에 참석하시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네. 하고 이 한남동 식사 정치가 화제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은근히 김기현 의원의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원들 불러서 식사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보긴 어려운데 네. 아마 나경원 의원 사퇴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의 흐름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의원은 아직 공관에서 식사를 안 뭐 해서 관저에 초대는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아직 그게 진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만남을 갖는 건 전 좋은데 이게 지금 여당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왕 이렇게 하실 거면 국회 지도자들도 네. 또 야당의 지도부나 야당 의원들도 초청해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윤 대통령 지금 취임하신 지 8개월이 지났는데 네. 야당과 아무런 소통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정 운영을 하려면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네. 이렇게 야당과 대결 일변도로 아무 소통 없는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거 야당하고도 좀 접촉을 활발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 이 난방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당과 야당 한결같이 상대 탓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 이 난방비 폭탄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든지 준비를 왜 안 했냐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해버리면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부와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충분히 이 난방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로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걸 보통 한 8번 정도 요인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올려주고 예고를 해주면 각 가정에서 좀 준비를 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버리니까 갑자기 국민들 입장에서는
폭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서로 내 탓이오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 짜증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이걸 자꾸 내 탓이오 하다 보면 정치권 전체가 뭐 심판의 대상이 정말 돼버리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대안을 그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전 의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그 취약계층 위주의 난방비 대책에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80%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난방비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만 취약계층만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보편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 상위 20%를 제외하고 80%를 지원하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7조 2천억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려서 취약계층한테 좀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래 봐야 가구당 한 2만 5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저는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대책과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제안 사이에서 뭔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내탁 공방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조금씩 올렸으면은 그 폭탄의 크기가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작년에 4차례 인상을 했는데 43%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하면서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대비를 안 한 것도 사실은 일리 있는 지적이어서 네. 지금 내탁 공방할 때가 아니고 국회에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중동 특사 역할로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던데요. 박원석 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뭐 특사 결정을 하신 것 같지는 네. 않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그 배경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원전 수출했던 그 바카라 원전 수출할 당시의 이명박 정부였고, 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UAE하고 좀 돈독한 관계에 있다.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방문할 때 이 전 대통령 친서를 들고 방문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경험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민적 정서나 거부감이 크다는 거죠. 지난번 네. 사면 때도 사면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 같은 걸로 큰 국익에 손실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을 사면해 준 것도 모자라서 특사까지 파견을 한다면 이건 면죄부에 면죄부를 더해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익을 위해서 MB가 가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제2의 중동범을 일으키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갔다 오셔서 엄청난 대박이 사실 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저변에는 결국은 그 UAE와 우리의 그 신뢰관계가 바탕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룬 그 성과 위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또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때 당시 그 자원 외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아크 부대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무슨 특사 이걸 할 때 정치적인 공방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민주당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냥 국익을 위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우리의 네. 신뢰를 더 구축하고 오면 앞으로 UAE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경제 협력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때 더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표 정치는 참
좀스럽고 지저분합니다. 기어코 본인의 피의 사실을 민주당과 결부시켜 여론을 반으로 쪼개고 어떻게든 살아남아보려 모두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것으로 나를 지세우는 국민의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주춤한 모습입니다. 조금 내려온 조사 결과도 있고요. 네.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이란 나난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란 나난. 그러니까 이란에서의 발언이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도 있고 그것을 또 가장 크게 부정평가하는 이유로 꼽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가 25일 있었으니까 나는 나경원 의원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나는 뭡니까? 지금 가장 크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난방비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23일 정도부터 불거졌으니까 지난주까지 포함되겠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란 나난 이 현상이 지금 대통령이 중도층이나 추가적으로 MZ세대까지 지지를 끌어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이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삶에 직결되는 난방비 문제인 만큼 이게 향후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생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원을 한다라는 현수막을 다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또 다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보다는 다음 달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음 달은 이제 이번 달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활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임기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지금 3대 개혁 과제도 이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실현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이라는 것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는 굉장히 좀 환경 자체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앞서 이란 나난 말씀하셨는데 이란 정부가 이란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라는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다시 한번 불만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나오던데 그렇다면 대통령 외교 발언이 지지율에 당분간 영향을 주게 됩니까? 당분간이겠죠.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뉴스량에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또 난방비라는 이슈가 또 이란과 관련된 이 이슈를 또 덮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외교에서 중동에서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증시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40대 화이트 칼라도 윤석열 대통령 대체로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로 일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외교 리스크, 이 잔상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전에 40%대에 있다가 지금 다시 30%대로 내려앉는 모습인데 지지율 향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앞으로 더 다시 치고 갈 그런 여력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임기 초기 때문에 치고 갈 여력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그 잠재적인 여력은 있는데 이제 지금 임기 이제 2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지지율을 이제 지지의 긍정 평가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임기 첫 해에는 좀 실수가 있거나 그래도 그걸 좀 감싸려는 흐름이 지난 그 연말에 나타났던 40% 돌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기 이제 2년 차가 되면 오롯이 이제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진짜로 판가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여전히 좀 그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저는 좀 박스권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편에는 어떠세요?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스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리산으로 비교하면 노고단에 있다. 그래서 천왕봉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추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추가 동력은 결국 중도층과 MZ세대라고 하는 연료인데
마치 난방비가 비싸듯이 이 중도층과 MZ 세대의 연료가 활활 태워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네. 그런 이유는 결국 중도층이나 MZ 세대가 들어오려면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제가 스페셜하게 용어를 줄였듯이 네. 안경사거든요. 네. 안보도 여기 외교가 포함되니까 그런 외교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경제인데 경제는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네. 사람과 관련해서 인사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조화를 이루는 이런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네. 이제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른바 윤심 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이 전당대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안경사, 안보, 경제, 사람.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노고단에서 천안문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근데 이제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요 27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정치권 인사들과 단독 정식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지난 서문시장 방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정치권 당내 여성 인사들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첫 모임 자체가 그 기사가 이제 그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사들이 다 삭제되는 이런 또 그런 우여곡절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같이 네. 이제 만난 사진이 안 나온 상태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만났고 이런 것들이 또 이미자 의원이 나의 이상형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희화성 발언들이 먼저 나옴으로써 그 영부인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희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네. 거는 빨리 그 좀 정책적이거나 그런 보좌진들이 마련이 되어서 조금 더 준비가 잘 돼서 그거를 잘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예. 김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가 향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따로따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수층은 결집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층은 결집했으니까. 하지만 중도층이나 여성이나 MZ 세대를 흡수하는 데는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버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92년에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던 클린턴 대통령, 바로 부인인 이 힐러리 클린턴이 나중에 2016년에 2008년인가요? 대선에 오바마 대통령과 후보와 맞붙을 정도로 또 정치적인 중량감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92년에 8년간 재임을 할 때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여론이 좋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보수층은 결집돼서 조용한 내조에서 적극적 행보로 보폭은 변화됐지만 중도층이나 이른바 MZ세대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지지율의 확장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도움이 될까? 이런 또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네. 나 전 의원 지지율이 안 의원에게 옮겨간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도권 연대론이 그 당심에는 좀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안 전 의원이 16.7% 포인트를 더 받아가지고 33.9%,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40.0%인데 지난 조사 대비 0.3% 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플러스 효과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더 많이 가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당 대표 여론조사 관련해서 비윤 후보들이 계속 1, 2, 3위를 했었고 그 합산한 게 거의 60%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 확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그 여론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그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를 보면 예. 다자 대결에서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앞서지만 예. 양자 대결에서는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1위를 하는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혼선이죠. 그러면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세요? 엄청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비운 자리를 안철수 의원이 가져갔을 때 그 효과가 상당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결송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속이 돼서 실제 3월 8일
당원 투표에까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투표해 낼까? 과연 그것이 뒤따라줄까? 네. 이 결정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더 결집하자. 이런 또 결속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안철수 의원에게는 결국은 양자 대결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딜레마가 있어요. 왜?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이나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들이 뒤따라올 때 한편으로는 미소를 지어서 그래 나한테 좋게 됐네. 근데 한편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다고 했을 때 자칫 비윤 반윤 성격이 안철수 의원 지지층이 묻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부담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이게 젠더 이슈도 다시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뭐 여성 민방위 혼란이라든가 이 젠더 이슈가 후보들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지금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 20대, 30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지금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그 실제 책임 당원들 조사에서는 또 그렇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당원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더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 여성 민방위 훈련도 여성을 뭔가 참여시킨다는 공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0, 3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이고 저는 이 이슈보다는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이 폭행 협박을 동의로 바꾸는 그 개정법을 낸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요거를 지금 당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20, 30대 그 남성층을 겨냥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그 미세하게나마 그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예. 국민대회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뭐 앞다퉈서 지금 연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0%에 가깝다. 네. 왜 그러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불출마를 하면서 했던 핵심적인 용어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의 지혜에 진짜 엄마로 남겠다. 네. 그럼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누군가의 손을 붙드는 순간 가짜 엄마가 돼버려요. 그러면 본인은 진짜 엄마가 되겠다고 했는데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누구의 손을 들어주면 가짜 엄마 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안 하니만 손을 붙드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훗날 아이고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은 상당히 진솔되게 그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 이런 동정 여론, 언더독 임팩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손도 심지어는 손가락도 조차 터치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수장님도 같은 견해신가요? 근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기자들을 또 만나고 있고 일정 정도 행보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어떤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게 이제 그 이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판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남은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그 정미경 최고도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투표율, 네. 당원들의 투표율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과 함께 유승민 의원은 이제 출마가 좀 거의 좀 안 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거는 중요한 변수가 안 되는데 이 당원들이 과연 안철수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키워야 되겠다. 대선 주자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윤상현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 이 모두가 경쟁하게 될 경우에 그렇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각 후보의 유불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자대결 구도가 될수록 안철수 의원은 유리해집니다. 네. 그리고 양자 대결 구도로 더 좁혀질수록 김기현 의원이 유리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건 관련되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안철수 의원은 유리. 그다음에 관련되는 변수가 적어지고 단순화될수록 김기현 의원은 유리. 이렇게 되는 게 변수가 많아야 결선 투표까지 가거든요. 네. 결선 투표에 가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결선 투표 안 가고 아예 예선에서 바로 50% 가반으로 승부를 짓겠다는 것이 이제 김기현 의원의 오늘 출연도 했죠. 보관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적을수록 다자 대결 구도가 더 양자 대결로 좁혀질수록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네. 조사 12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고 이 대표는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다라는 게 53%고 정치 탄압형 정치 수사다가 33.8인데 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 수사다라는 게 69.8%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나온 그 메시지를 보면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딱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자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명분이거든요. 이 지금 수사가 앞으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명분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겠다. 그러면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할 것이냐가 여론 흐름의 전개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거를 놓고서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싸움의 시작을 이제 여기서 딱 잡은 것이고요. 네. 이러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나만큼 해라라는 이게 지금 좀 깔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배 수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식 SNS를 통해서 네. 총 33장의 검찰 진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설명이던데 진술서 공개가 지지층 예. 결집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른바 면면 대첩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서면 그리고 검찰의 대면 이렇게 이제 대결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진술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지층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진술서는 검찰에 대한 소명이라고 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더 결집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 맞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대전쟁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싸움이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중도층과 MZ세대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네. 이른바 더 구체적이고 사이다 해명과 소명이 중도층 MZ세대 2030이 훅 하고 들어갈 때 이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성산을 더 높이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다음번에도 그 이후에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구체적 해명과 소명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MZ세대와 중도층의 공감도를 더 높여야 되는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 과연 검찰이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그렇죠. 네. 소위 이제 수사 과정에 따른 지지율의 변화와도 맞물릴 텐데. 맞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시장일 때 승인했다는 그 결재서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결재서류에 대항할 수 있는 문건에 대항하는 얼마만큼의 정황 증거나 구체적이냐.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을 때 그건 정말 실체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민간업자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다른 형태의 근거로서 또 네.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시장의 행정력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나왔고 네. 좀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뭐 현재 번복된 진술을 넘어서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얼마나 이제 확보하느냐가 그렇죠. 될 텐데 네. 그렇다고 지금 뭐 1년 4개월 되는 수사를 만약 지연시킬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진술서를 다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진술서를 읽어보니까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이 어떻게 이제 내가 시장으로서 이 사건을 대했는가가 잘 앞에 기술이 돼 있고 원래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공영개발 LH가 이제 그런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부터 이게 민간으로 갔다 다시 민간 합동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이 검사라는 단어를 여기에 쓴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또 판단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검사가 지금 1년 8개월이나 수사를 하고 있지만 입증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둬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
자신의 명분을 강화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이 지금 이게 검사가 1년 8개월이나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물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가는 흐름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겠죠. 배 수장님, 지금 네. 에너지 지원금 정책이라든가 예. 이런 이제 민심 챙기기 투트랙으로 네. 가겠다는 입장인데 예. 민주당 지지율과 여론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필요하죠. 민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사법적인 결과, 뭐 1심 재판, 2심 재판 더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당장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에너지 특히 이제 난방비가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 됐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난방비라든지 이런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서민들도 있겠지만 주부층, 저소득층, 비수도권, 특히 50대 후반 가구주가 되는 연령대가 좀 40대, 50대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생과 또 이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 소명, 이 대응 이 부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느냐고 볼 때는 결국은 민생도 민생인데 이 검찰 수사를 결국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또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의 해결은 안 되거든요. 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 뚫어야 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때 비명계 일각에서요, 뭐 네. 대표 사퇴론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론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대표 사퇴한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대표 사퇴보다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많긴 하지만 아까 그 정치 수사라는 그 생각보다는 한 9% 포인트가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공론화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공론화될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좀 교체되는 첫 번째 교체되는 게 5월에 이제 원내대표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 좀 공론화되면서 친명계 후보가 되면 이게 이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고 비명계 후보가 되면 교체돼야 된다는 게 또 높아지고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비이재명계가 중심인 민주당의 길이 3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특정 정파 관련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비이재명계의 결집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장은 미미합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제 대체적으로 기소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내려오지 말아야 되느냐가 전체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반대라는 거. 결국에는 재판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것도 공천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좀 더 정치적인 결이 다른 그런 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분기점은 뭐가 되느냐? 수도권 지지율이 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상황이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주간 변경으로 그것이 5월 달에 될지 이현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추석을 앞둔 9월이 될지는 부각이 될 겁니다. 이때 네. 2주 평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5%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중요한 핵심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영향을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중동 특사론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이신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특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조금 자격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은? 난방비 물가입니다. 다른 것 떠나서 사람들은 정치 현안 이제 좀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이 경제적 요인의 영향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시작일 뿐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의 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중요한 민생 역시 해결책에 매진하기보다는 상대 탓으로 돌리는 습관적인 정치 공방 행태입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법에 골몰하는 게 아닌 내 탓 공방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법 등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된 민생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야 모두 설 민심에 대해 한마디로
경제, 민생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냥 거칠애용 언급으로 넘기기에는 작금의 서민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